보다 나은 나를 위해, 보다 나은 그댈 위해.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의 도서는 결정적 순간의 건성, 자신감, 집중력 트레이닝, 최강 멘탈입니다. 쓰지 요시후미 지음, 김정환 옮김, 프롬북스 출판입니다. 멘탈도 근육처럼 단련할 수 있습니다. 멘탈은 과학입니다. 멘탈 강화법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책사임당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세요. 머릿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을 풀고 평소 업무에 대해서는 의욕을 높이며 자고 싶을 때는 쉽게 잠들고 승부처에서는 최고의 집중력으로 임한다. 이렇게 온갖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멘탈 상태를 만들어내 퍼포먼스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멘탈 관련 서적을 보면 목표를 설정하라거나 긍정적 사고, 심호흡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런 시도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욕이나 집중력 같은 멘탈을 제어하는 것은 결국 뇌와 자율신경이다. 요컨대 뇌나 자율신경에 접근하지 않고 표면적인 부분만 개선해서는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며 장기적인 변화, 즉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말이다. 무슨 일이든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이유는 근본인 뇌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긍정적인 사고가 되려면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뇌 기능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우울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전두피질의 혈류량이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이 경우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전두피질의 활성화이다. 전전두피질은 계획과 실행 등 인간의 온갖 행동에 관여한다. 따라서 그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행동을 바꾸려 해도 잘 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오랫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방책으로 주로 약물 치료를 실시해왔다. 약을 통해서 뇌에 접근하면 멘탈을 쉽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런 약물 치료를 대신해 마인드풀리스 같은 명상법을 도입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났다. 그 배경에는 임상적 개선 효과뿐 아니라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이나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등의 뇌 이미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학적 근거의 뒷받침이 자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인드풀리스 등의 명상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면 뇌의 구조가 변화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마치 근육을 단련이라도 하듯이 뇌를 단련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마인드풀리스를 뇌의 팔굽혀펴기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마인드풀리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제창한 위파사나라는 명상이 바탕이 되었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한 현대에 이런 전통적인 정신단련법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일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그만큼 어느 시대에나 멘탈의 강화가 중요시 되었던 것이리라. 예전에는 사고방식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인지행동요법과 약물요법이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마인드풀리스처럼 뇌를 단련하고 뇌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마음의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주류가 되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최강의 멘탈 단련법은 마인드풀리스와 호흡법, 요가 등으로 기본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쁜 직장인들은 어떤 시설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운동선수들의 경우도 멘탈 강화를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메이저 스포츠의 일부 선수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전체적인 멘탈을 향상시킬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할 경우 특별한 도구나 장소,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멘탈을 단련하는 방법론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최강의 멘탈이란 이완과 집중의 균형이 잡힌 중각적 상태를 의미하며 이것이 극한에 이른 상태가 존이다. 그러므로 뇌를 중각적 상태가 되도록 조정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존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분석, 둘째, 강화, 셋째, 적응이라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중각성 상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프레젠테이션 전이나 경기 전의 자기 컨트롤이라고 하면 심호흡을 해서 긴장을 푸는 광경이 금방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 멍한 유형의 사람이 성부처에서 심호흡을 해서 긴장을 푸는 방법으로 높은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을까? 오히려 주의가 산만해져서 부주의한 실수를 연발할 것이다. 반대로 신경이 예민한 유형의 사람의 경우는 심호흡으로 뇌의 흥분도를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졸음을 띠는 저각성 유형은 집중력을 높여서 각성 수준을 높임으로써 중각성 상태로, 뇌가 과활동을 하는 고각성 유형은 이완을 촉진해 각성 수준을 낮춤으로써 중각성 상태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뇌의 각성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스트레스 프로파일이라고 부르는 멘탈 분석법으로 외국의 운동선수나 경영진이 주로 사용한다. 육상선수라면 자신이 단거리형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지 장거리형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는 식이다. 장거리형 유전자의 소유자와 단거리형 유전자의 소유자가 똑같은 스피드 훈련이나 스태미나 훈련을 한들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멘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높은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집중하는 것, 눈앞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길게 이야기했었다. 사실은 지금에 집중함으로써 정신이 안정되는 원리를 약 2500년 전에 이미 발견한 인물이 있다. 그 인물은 바로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다. 석가모니는 자신의 숨이 몸속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에만 의식을 향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눈앞의 행동에 몰두하는 행위, 명상을 위파사나라고 부르며 오늘날의 스트레스 저감 프로그램인 마인드풀리스의 명상의 원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이 정신단련법을 스트레스 저감 프로그램으로 채용해 직원들의 퍼포먼스 향상에 활용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대기업이 고대의 정신단련법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예전에는 카운셀링과 함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사고방식, 가치관을 바꾸는 인지행동요법이 많이 도입되었지만 현재는 요가나 마인드풀리스를 비롯한 명상을 통해서 뇌의 시스템을 바꾸고 마음의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방식이 주류가 되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정하는 최신형 호흡법을 실천해보자. 호흡법의 기본 자세로 앉아서 눈은 절반만 뜨고 조금 앞쪽의 바닥 부근에 초점을 맞춘다. 5, 6초에 걸쳐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휴라고 하는 호흡음과 함께 5, 6초 걸쳐 입으로 숨을 내쉰다. 숨을 내쉴 때 부정적인 요인이 파도 소리와 함께 씻겨 내려간다는 이미지다. 뺨, 등, 입 주위의 근육으로 호흡하려 하지 말고 복식 호흡을 확실하게 한다. 그리고 호흡에 따른 심신의 변화를 느끼면서 지금에 집중한다. 익숙해지면 제하 단전, 배꼽으로부터 약 5cm 아래를 의식해 이 부분이 따뜻해지는 감각을 관찰하면서
지금에 집중한다. 이때 업무 생각 등 잡념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도 무시하고 재하 단전이나 심신의 변화에 의식을 집중한다. 이것을 아침 식사 전이나 취침 전 시간대로 나누어서 각 5에서 10분 동안 실시한다. 3장에서 소개한 것이 신체를 이용한 마인드풀니스인데 비해 이것은 호흡을 통한 마인드풀니스이다. 어느 방법이든 생각을 멈추고 심신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멍한 상태와는 다르다. 오히려 의식은 선명해진다. 동작이나 호흡에 익숙해지면 아무래도 반복 작업을 하듯이 기계적으로 하기가 쉽다. 이것은 초보자보다 중급자가 빠지기 쉬운 자동화 현상이라는 것으로 익숙해지면서 의식 집중을 소홀히 하게 된 상태이다.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호흡 트레이닝을 하자. 이런 호흡법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면 주로 불안, 수면장애, 우울증, 스트레스성 질환,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혈압, 심질환, 천식, 섬유건통 증후군의 개선이나 스포츠 경기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대대로 요가 수행자들은 히말라야 산중을 수행 장소로 선택해왔다. 시대적으로도 도장이나 스튜디오 등은 없었다. 히말라야 산중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극심한 환경인데 요가 수행자들은 거의 알몸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요가를 했다. 다음날 먹을 식량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말이다. 산소도 희박한 까닭에 일반인은 두통이 나서 요가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요컨대 본래의 전통적인 요가는 이런 스트레스 환경에서 탄생했으며 이것은 스튜디오 안에서 똑같은 자세로 요가를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름을 의미한다. 더워, 추워, 배고파, 목말라,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에서 지금에 집중하는 것과 스튜디오 안에서 지금에 집중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비즈니스나 스포츠의 현장 역시 스트레스의 형태는 다르지만 히말라야 산중과 같은 스트레스 환경이다. 즉, 스트레스 환경에 적응하려면 스트레스를 가한 상태에서 멘탈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생에 걸쳐 패배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미야모토 무사시는 13세에 처음으로 진검승부를 경험한 이래 29세까지 60여 회에 이르는 실전을 경험했다고 오륜서에 썼다. 이렇게까지 실전 경험을 쌓은 무도가는 미야모토 무사시가 유일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도장 수련만으로는 자신의 정신을 최고 수준까지 높일 수 없으며 실전이라는 스트레스 환경에서만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마인드풀니스의 중요한 키워드인 꼬리표 붙이기와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객관하라는 테크닉이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역의 플랫폼에서 누군가에게 새치기를 당하거나 어깨가 부딪히거나 타고 내릴 때 발을 밟히면 발끈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때 뇌는 반응하지 않는다. 발끈하는 것은 그 뇌의 소유자인 나 자신이지 뇌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발을 밟혔을 때 이것은 기분 나쁜 사건이야와 같이 우리가 멋대로 나쁘다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인 것이다. 그리고 나쁜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뇌는 몸과 마음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야 해 라고 판단해 긴장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킴으로써 그 상황에 대비하려 한다. 그런데 만약 발을 밟히면 그날의 운수가 좋아진다고 여기는 민족이 있다면 어떨까? 틀림없이 발을 밟힌 순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고 뇌는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할 것이다. 이것은 조금 과장된 예시였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런 예시는 어떨까? 가령 영어를 모르는 운동선수가 있다면 관중석에서 누군가 영어로 야유를 퍼부었다 한들 아마도 그 선수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을 것이다. 야유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꼬리표 붙이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유를 이해하게 되면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아 라는 나쁜 꼬리표가 붙으며 결국 뇌가 그에 맞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뇌 자체는 눈앞에서 일어난 현상에 대해 거의 반응하지 않으며 그 뇌의 소유자인 우리가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평가를 내리면 그에 맞는 호르몬을 분비할 뿐인 것이다. 요컨대 매사에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한없이 억제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꼬리표를 붙여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트레스는 약간의 빈틈만 보여도 꼬리표를 분류하는 작업을 태연하게 강행해버린다. 즉 꼬리표 붙이지 않기 작전이 돌파당했을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그럴 때는 또 다른 테크닉의 객관화가 도움이 된다. 가령 지하철 안에서 발을 밟혀 발끈했다고 가정하자. 이미 나쁘다라는 평가가 내려진 상태이다. 이대로 놔두면 스트레스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만다. 그러므로 이렇게 발끈했을 때에는 머릿속에서 뭐뭐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덧붙여보기 바란다. 발끈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덧붙이기만 해도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고작 이것만으로 감정과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 테크닉은 요가의 핵심과 통하는 측면이 있다. 운동선수라면 플레이 중에 관중석에서 야유가 날아온 경험이 꽤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야유에 일일이 반응하면 한도 끝도 없으며 마인드풀리스 상태가 붕괴되어 경기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중 대처법이다. 부디 출근 지하철 등을 훈련장으로 삼아서 실천 활용해 보길 바란다. 스트레스를 이용해 최강의 멘탈을 단련한다. 인내형 스트레스 트레이닝이 과거에 자주 볼 수 있었던 근성론 트레이닝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언뜻 비슷해 보여도 본인이 수긍하고 실천한다와 하기 싫지만 시키니까 억지로 한다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똑같은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이 트레이닝을 하면 장기적으로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머릿속에 그리면서 할 때와 싫은데 억지로 할 때 얻을 수 있는 정신적인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 아니 애초에 억지로 해서는 절대 마인드풀리스한 상태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생활을 계속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털어내지 못하고 타격을 고스란히 입게 된다. 스트레스가 너무 적어도 반대로 너무 많아도 몸과 마음의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적당한 스트레스 부하를 정기적으로 주는 습관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근육 트레이닝의 이론과 같아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무게의 바벨을 억지로 들어올리면 부상을 당하게 되며 반대로 바벨이 너무 가벼우면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다. 성부처는 중요한 동시에 긴박한 상황이다.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으로 그 스트레스를 끝까지 견뎌내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근육 트레이닝으로 육체를 단련하듯이 평소부터 스트레스라는 바벨을 들어올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놓는 습관이 필요하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요즘 흔히 멘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멘탈이 붕괴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멘탈이 약한 사람들에게 유리 멘탈, 종이 멘탈, 그리고 그 반대로 강철 멘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듯이 명상이나 요가로 멘탈을 단련할 수 있다고 증명하는 책인데요. 저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명상이나 요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